안녕하십니까. 유니뉴스 김하늘입니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실시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소식들을 연일 헤드라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뉴스, 통일 소식을 통해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유엔 안보리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12일 오전 11시 57분 함경북도 풍계리 지역에서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즉각 이명박 대통령 주재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정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성명에서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북한은 이러한 도발 행위로 야기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조치를 포함해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핵포기를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반영된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를 받아들이고 핵무기와 모든 관련된 계획을 폐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오후 3시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긴급 회동을 열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거듭된 강력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을 자초한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통해 얻을 게 없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점점 고립돼 더욱 큰 어려움에 봉착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12일 북한 핵실험 직후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하고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12일 낮 12시 50분부터 김천식 차관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해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북한 체류 국민의 안전 등 재반 대책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또한 통일정책실장을 상황실장으로 한 북핵실험 종합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남북협력지구지원단 및 개성공단관리위원회 합동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실험 후 2시간 40분 만에 제3차 핵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월 12일 오후 2시 43분경 북부 지하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으며 이전과 달리 폭발력이 크면서도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해 높은 수준에서 안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같은 날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번 핵실험은 미국의 대조선 적대행위에 대처한 단호한 자위적 조치로 이번 핵실험은 1차 대응 조치며 미국이 적대적으로 정세를 복잡하게 하면 2차, 3차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 핵실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핵실험 강행은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도발 행위는 지역 안정을 해치고 수많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동시에 9.19 공동성명의 합의를 어기고 확산 위험을 증대시키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월 12일 2기 임기 첫 국정연설에서도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강경한 어조로 비난했습니다. 이날 국정연설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국제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과 번영을 얻을 수 있으나 이런 도발 행위는 자신만 더 고립시킬 것이라며 한국, 일본 등과 동맹 관계를 확고히 하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조처를 주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도 12일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중대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결의채택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북핵실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양재치 외교부장은 지재룡 중국 주재 북한 대사를 초치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에도
다시 핵실험을 강행한 것에 강력한 불만과 반대 의사를 표시했으며 북한이 정세를 격화하는 언행들을 멈추고 가능한 빨리 대화와 협상의 정상 궤도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습니다. 탈북민 여성 2명이 2월 말 나란히 북한학 박사학위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 주인공은 김영희, 이혜경 씨로 먼저 북한의 한 병원에서 10여 년간 약사로 근무한 이혜경 씨는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의 보건일꾼 양성정책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됐습니다. 또 한국정책금융공사 수석연구원인 김영희 씨는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분단 이전까지 남한 주민보다 체격이 컸던 북한 주민이 최근 들어 왜 작아졌는지, 북한 당국의 대응은 적절했는지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한편 김영희 씨는 남편인 김병욱 박사와 함께 탈북민 출신 첫 북한학 부부 박사가 됐습니다. 2007년도에 산업은행에서 특별 채용을 해서 산업은행 연구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러면서 북한 연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연구원이 되면 아무래도 북한에서 왔다고 하지만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학문적인 것도 있지만 논리적인 것도 좀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박사과정을 지원을 했어요. 논문 제목은 북한 사회 신체 외소에 관한 연구로 되어 있고요. 동독 사람들이 서독 사람들에 비해서 신체가 왜소했다. 또 한 가지는 일제 총독부 자료를 보면 남쪽 주민에 비해서 북쪽 주민이 신장이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조건을 놓고 볼 때 왜 북한 사람들이 신체가 왜소해졌을까? 그래서 여기에 접근을 했고요.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신체 왜소를 식품 부족이라는 물질적 영역에서 많이 찾고 있지만 저는 이 논문에서 정신적 영역을 좀 더 살펴봄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북한의 신체 왜소는 국가 정책이 산물이다. 국가 정책은 또 결과적으로 국가 권력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주민들이 몸에 각인된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직은 조금 이게 실감이 좀 잘 안 나는데 정말 성취감이라는 것이 너무 뿌듯하고 또 너무 행복하죠. 이제는 박사라는 이런 정말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타이틀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걸맞는 글도 써야 될 것이고 또 누구 말처럼 이제 박사 학위를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어렵다. 그래서 정말 학문으로서 제가 이제 학위를 받을 때까지 막 도와준 많은 사람들한테 보답해야 되지 않냐. 매주 금요일 전문가를 모시고 한 주의 남북관계 및 통일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통일 이슈 순서입니다. 북한이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2월 12일 11시 57분경 한북 길쭉은 풍계리 지역에서 3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정부는 즉각 대통령 주재 긴급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해서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정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통일부를 비롯해서 국방부, 외교통상부 등 유관부처도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해서 임병철 통일부 정책기획관님을 모시고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한 정부 입장과 향후 대처 방향 등에 대해서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결국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북한의 핵실험 결과를 좀 평가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지진파 규모를 보면 지난 1차, 2차 핵실험보다 더 폭발력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핵실험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북한은 2월 12일 11시 57분에 한북 길쭉은 풍계리 지역에서 3차 핵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핵실험의 종류와 규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관계 기관에 따르면은 위히트 규모로는 4.9,
TNT로 환산 시 한 6 내지 7킬로톤으로서 2006년 1차 핵실험 그리고 2009년 2차 핵실험 당시 규모와 비교할 때 위력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럼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차 핵실험은 리히터 규모는 한 3.6, TNT는 한 1킬로톤 이하로 저희들이 판단이 되었고 2차 핵실험 시에는 리히터 규모로는 4.5, TNT로는 한 2 내지 4킬로톤으로 추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북한은 핵실험을 실시한 지 약 3시간 뒤에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서 이 제3차 지하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그러면서 이제 폭발력이 크면서도 또 소형화, 경량화된 원자탄을 사용했고 또 특히 그 다종화된 핵 억제력의 우수한 성능을 물리적으로 과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북한의 발표 내용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우려하는 대로 결국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핵탄두 개발과 또 고농축 우라늄 사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예, 정부는 그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각적인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도 앞으로 점차 파악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북한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거리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핵탄두 개발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불확실한 그 핵탄두 개발의 달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는 북한이 이러한 핵실험을 지속하려는 의도에 대해 더욱 신경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와 국제사회의 이 거듭된 경고, 즉 제재와 고립이 심해질 거다. 이 점을 알면서도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이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의도, 뭐라고 보십니까? 예, 북한은 지난 20년간 자신들의 정치적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무기를 개발해 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실험의 목적은 핵무기의 기술적 수준과 대량 살상 무기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체제 내부를 결속하고 미국과 군축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며 대남 압박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유도하는 등을 목표로 이번 핵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통해 국제사회에 대항하고 체제적인 통합을 도모함으로써 그 폐쇄적인 체제 유지를 지속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건 간에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도발 행위인 점을 저희들은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일각에서는요, 또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핵실험 당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미국이 정세를 복잡하게 만든다면 보다 강도 높은 2차, 3차 대응을 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추가 핵실험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합니까? 예,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시사한 이후에 결국 이번 핵실험을 강행한 데서 알 수 있듯이 추가적인 핵실험 가능성을 저희들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정부는 이러한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하여 안보 태세를 완비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군사적 역량을 앞으로 계속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이 말씀하신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실험을 실시한 직후 대통령 주재 긴급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성명을 발표한 바 있지요. 그 정부 성명에서 북한은 도발 행위를 하게 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하며 또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핵 포기를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이렇게 선명했습니다. 향후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좀 더 설명해 주시죠. 가장 우선적으로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 북핵 불용이라는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이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일치된 입장으로 북핵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북한 핵 도발에 대한 국론 차원의 단호하고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면서 국제사회도 긴밀히 공조하여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 국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중대한 조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아울러 해운이라든지 금융 부분의 별도 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유엔 안보리 논의사항을 보아가면서 유관국가
협의하며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북 간 교류 협력에 대해서는 이러한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서 국제사회 대북 제재 수위를 뽑아가면서 조정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정부는 이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간다는 일관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입주 기업들이 정상적인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이 통일부 차원에서도 핵실험 실시 직후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신변 안전 걱정이 되거든요. 현재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개성공단이 출입과 생산 활동은 현재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성공단과 관련한 북측기관의 특이 동향도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월 14일 기준으로 개성공단 체류 인원은 내국인은 820명, 외국인은 6명, 총 826명이 체류를 하고 있고 출입경은 출경 542명, 입경 509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핵실험 직후에 개성 현지와 비상연락망 및 긴급대응체계를 가동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남북협력지구지원단 및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간 합동 상황실을 설치를 하였고 24시간 비상연락망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시간대별로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우리 측 주재원의 안전 상황을 그리고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대상으로 체류 인원 신변 안전 관리 지침을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북 출입 사무소에서는 개성공단 출입경 인원 등을 대상으로 대북 접촉을 자제하고 은행에 유의할 것과 반출입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현 상황을 면밀히 평가해 나가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유엔 안보리는 북한 핵실험을 규탄하는 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정부를 비롯해서 미국 등 양자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논의하게 될 텐데요. 어떤 제재 조치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발생한 심각한 상황에 대해 이제 긴급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적절한 추가 제재 조치 채택을 위한 신속한 논의에 착수한다라는 그런 언론 성명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는 앞으로 안보리 결의 2087 호에서 명시한 대로 이런 중대한 조치를 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정부의 양자 차원의 제재 조치는 유엔 안보리 논의사항을 보아가면서 유관국과 협의하며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는 정부 2단계에 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 북한의 이번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이 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러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도 이번 상황과 같이 북한이 우리 제의에 호응하지 않고 핵 문제를 악화시키는 상황 속에서 이를 염두에 두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하에서 이러한 신뢰 프로세스도 제시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다고 해서 이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큰 틀에서 바뀔 것은 별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에는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이 되고자 한다면 또 확실한 기회와 지원이 따른다는 신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중요한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정책기관님 이 비상대응 체제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월 14일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제8기 통일미래 지도자 과정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윤희 현장의 이영아 아나운서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제1기를 시작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통일 과정에 주도적 역할을 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운영 중인 통일미래 지도자 과정이 올해 8번째 교육생을 맞이했습니다.
통일미래 지도자 과정은 통일부 통일교육원 장기교육과정 중 하나로 지난 14일 입교식 전 통일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통일미래 지도자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습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은 49분의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헌법기관, 공직유관단체 소속 간부님들을 모시고 대한민국과 한민족 그리고 헌법적 가치인 통일에 대해서 심도 깊게 연구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점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에 이어 진행된 입교식에서 김천식 통일부 차관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 교육을 계기로 교육생이 모두 통일을 주도하는 사람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통일 미래 지도자 과정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통일 인재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배우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토론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통일 준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 모두는 통일을 주도하는 사람, 즉 이니셔티브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8기 통일미래 지도자 과정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국과장급, 공기업 간부 49명을 대상으로 2월 14일부터 12월 12일까지 44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사실은 여러 가지로 정책 위반이나 집행을 할 때 그 통일에 대한 시각을 같이 넣어서 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 입소를 해서 이제 교육을 받는 것들이 어떤 그런 그 정책 위반과 집행에 있어서 그런 통일에 대한 시각을 함축시킬 수 있고 농축시킬 수 있고 그 같이 그런 어떤 그 미래의 어떤 현실 적확성을 좀 더 갖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제8기 통일미래 지도자 과정을 통해 교육생들은 통일 분야 전문 인력으로서 통일 미래를 능동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배양해 나가길 바랍니다. 윤희 현장 이영아입니다. 통일부 대학생 상생기자단이 통일의 문을 두드리는 시간. 상생기자 통일 톡톡입니다. 상생기자단의 김경준 기자가 특별한 장소와 함께 특별한 내용을 직접 준비했다고 합니다. 통일무사를 자처하고 나선 김경준 기자의 연평도 힐링캠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통일을 위해 조선시대에서 온 김경준 기자입니다. 제가 왜 조선시대에서 온 사람인지 궁금하시죠? 지난 2012년 11월 23일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2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일부 상생기자단은 포격으로 인해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로하기 위해 통일 미래 꿈들의 희망 힐링캠프라는 이름으로 연평도를 직접 방문하였는데요. 조선시대에서 온 사람은 이때 연평도 아이들이 제게 붙여준 별명이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왜 이런 별명을 얻게 되었는지, 연평도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왔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갔던 상생기자단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실까요? 지난 11월 23일 저희 상생기자단 5기가 연평도를 찾았습니다. 마을은 아직까지 폭격으로 인한 상흔이 남아있었는데요. 연평초등학교를 찾아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미술 심리치료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술 심리치료 진행은 이지혜 기자가 맡았는데요. 어떤 계기로 하게 됐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지난번 연평도 봉사 때 미술 심리치료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미술 심리치료를 계획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미술 심리치료를 계획한 이유는 이 아이들이 단순히 이렇게 심리치료라고 하면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미술 교육과 함께 심리치료를 병행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미술 심리치료를 함께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그림 혹시 있으신가요? 이렇게 버스를 그려서 남과 북이 버스를 타고 다닌다 이랬던 그림이 굉장히 인상 깊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상당히 무궁화를 많이 그렸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엔 무궁화는 보라색, 파란색 혹은 분홍색이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기존의 무궁화의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런 무궁화를 상상하곤 했었는데 아이들이 그린 그림은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런 기존의 의식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들이 생각하는 색을 자유롭게 표현했어서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미술 심리치료 외에도 통일 항아리 그리기와 함께
통일송도 부르며 학생들과 함께 통일 염원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모든 상생기자단이 연평도 마을에 벽화를 남겨 희망도 더불어 그리고 왔는데요. 이 밖에도 부족하지만 공연을 통해 상생기자들의 재능 기부가 있었습니다. 연평도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해 주어서 더욱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통일미래 꿈들의 희망 힐링 캠프 어떻게 시작됐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직접 담당 기자를 인터뷰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채영 기자님. 이번에 연평도 봉사를 처음 계획하신 분이 정 기자님이라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그 통일미래 꿈들의 희망 힐링 캠프를 기획하게 된 배경이랑 이유 좀 알려주세요. 실은 제가 저번에 연평도에 다녀왔었어요. 그때도 연평초등학교 친구들 만났었는데 처음에 그 친구들하고 어울릴 때는 그들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잘 몰랐었어요. 하지만 좀 친해지니까 어느 학생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은 죽을 뻔한 적 있어요? 불과 12살짜리 아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서 한 말이 나는 있는데 그때 연평도 폭격 때 있잖아요. 막 냄새도 나고 소리도 엄청 심했고 그리고 요즘에도 그때 냄새가 나는 것 같고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가끔 악몽을 꾸곤 해요. 그 말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는 이제 뭔가 가슴 한켠이 아련해지고 또 정말 분단의 가장 끝에서 분단을 느끼고 그리고 통일을 바라는 친구들이 아닐까 싶게 돼서 우리 통일의 전도사 상생기자원에 가서 그들을 힐링해주고 또 우리가 힐링해준 거지만은 우리도 힐링을 받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나간 화면은 제가 연평도에 가서 무예 24기 시범을 선보였던 장면이었는데요. 지금 입고 있는 이 한복을 입고 무예 시범을 보인 뒤부터 아이들이 저를 보고 조선시대에서 온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제가 무예 24기를 선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무예 24기가 무엇인지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무예 24기는 조선 정조 때 발간된 무예도보 통지에 수록된 24가지의 군사무예를 말합니다. 맨손무예 권법, 창술, 검술 등 땅 위에서 행하는 지상무예 18가지와 기창, 격구 등 기병들이 말 위에서 행하는 마상무예 6가지를 합쳐 총 24가지로 정리한 것인데요. 무예도보 통지는 우리나라 최초의 무예 교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바로 이 무예도보 통지를 주제로 평양 날파람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 때 한국의 전통 문화를 말살하려는 일본으로부터 조선의 전통 문화유산인 무예도보 통지를 지키기 위해 남자 주인공 택과 여자 주인공 견이 택견으로 일제에 맞서 싸운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무예도보 통지는 우리 역사상 최초의 종합무예서인 만큼 남한과 북한 모두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탄압을 거치며 결국 무예 전승이 끊기고 말았는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 무예도보 통지의 실물이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는 전통문화 복원의 일환으로 현존하는 무예도보 통지를 바탕으로 무예 24기를 복원하고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며 잊혀져가는 우리의 전통무예를 알리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무예 24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2006년 11월 금강산을 방문한 우리나라 택견꾼들이 택견 시범을 보였을 때 이를 생소하게 생각한 북측에서 참 재미있는 운동이다 라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여드린 조선무예 어떠셨나요? 저는 무예도보 통지가 남북 교류 협력에 물꼬를 틀 수 있는 매개체로 작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요. 남과 북이 손을 잡고 잊혀져 버린 전통 무예 복원을 통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연평도 힐링캠프와 무예 24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연평도 아이들의 밝은 모습처럼 우리들의 미래도 밝기를 희망하며 그리고 무예도보 통지처럼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상생기자단의 통일무사 김경준 기자였습니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으로 국제사회가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반영된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를 받아들여 핵무기와 모든 관련된 계획을 폐기하기를 바라며 끝으로 통일교육원에서 준비한 핵의 양면성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우라늄 폭탄인 리틀보이가 떨어졌다. 그리고 사흘 후에 나가사키에 플루토늄 폭탄인 펜맨이 떨어졌다. 인류 역사상 딱 2번에 걸친 이 핵폭탄 투하로 세계 제2차 대전은 종결되었고 인류는 그 놀라운 파괴력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핵무기는 핵분열이나 핵융합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에너지를 이용하여 살상 또는 파괴하는 모든 무기를 말한다. 원자무기 또는 원자병기라고도 하는데 가장 작은 핵무기도 재래식 폭탄에 비해 월등한 폭발력을 가지며 가장 큰 것은 도시 하나를 통째로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 그럼 핵폭탄의 원리를 살펴보자. 세상의 모든 물질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분자는 다시 원자로 나눠져 있다. 원자 가운데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돌고 있는 구조이다. 이 핵은 다시 중성자와 양성자란 것이 뭉쳐서 있는데 모든 물질 종류마다 중성자와 양성자의 개수가 다르다. 이 핵을 인위적으로 분열, 즉 둘로 쪼갤 때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에너지를 폭탄에 이용한 것이 핵분열 폭탄이고 원자폭탄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모든 물질의 핵이 이처럼 잘 분열되는 것은 아니다. 지구상에서 구할 수 있는 물질 중 쉽게 핵이 분열되는 것으로는 우라늄과 플루토늄이 있다. 핵폭탄의 역사는 19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인슈타인은 1905년에 특수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을 발표하는데 특수상대성 이론 중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성이라는 것이 핵무기의 기초가 된 것이다.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성 원리는 질량과 에너지는 서로 별개로 존재하는 양이 아니라 서로 변환될 수 있는 양이므로 질량과 에너지는 동등하다는 원리이다. 즉, 질량은 에너지로 바뀔 수 있고 그 반대로도 될 수 있는 것이기에 질량과 에너지는 모습만 다를 뿐 궁극적으로 같다는 뜻이다. 과학자들이 원자를 쪼개면 질량이 줄어드는 것을 의아하게 여겨왔는데 질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 이때 엄청난 에너지로 변환된다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규명해낸 것이다. 핵분열 시 엄청난 에너지가 생성된다는 것을 알게 된 과학자들은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독일이 이 핵무기를 개발, 사용할 경우에 대비해 미국의 핵무기를 만들 것을 권유했고 미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이 오늘날 핵무기 발전의 시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위력에 충격을 받은 인류는 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2차 대전 이후 구소련과 미국의 냉전 구도로 핵무기 개발은 계속되어 왔으나 냉전 이후 핵무기 개발과 사용은 금지되어 있으며 오로지 핵의 평화적 이용, 즉 원자력 발전만을 하도록 되어 있다. 원자력 발전은 그 엄청난 에너지로 인해 현대에 각광받는 에너지의 하나이다. 특히나 우리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선 포기할 수 없는 에너지원이며 석유와 같은 화석 에너지가 고갈되어 가고 있는 지금 현 시점에선 세계 각 나라들이 주목하고 있는 에너지원이기도 하다. 실제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전력의 40% 정도를 원자력에 의지하고 있고 프랑스는 80%가 넘는다. 이처럼 핵분열이 가지는 엄청난 에너지는 핵폭탄과 에너지원이라는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 핵무기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와 핵확산 금지조약 NPT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IAEA는 국제 핵확산 방지를 위해 사찰을 하고 있다. NPT는 핵무기의 수평적, 수직적 확산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IAEA의 안전조치 협정보다 한층 강화된 내용의 핵확산 금지 조약이다. 수평적 확산이란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들이 핵 개발이나 이전 등을 통해 새로운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을 말하며 수직적 확산이란 핵 보유국 내에서의 핵무기 증가, 핵무기 기술 발전, 핵실험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2000년 현재 가맹국은 185개국으로 한국은 1975년 4월 23일 정식 비준국이 되었고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 가입했으나 1993년 3월 12일 탈퇴를 선언하고 1994년 6월 13일에 IAEA에 탈퇴 선언을 제출하였다. 북핵 문제는 바로 북한의 핵 확산 방지 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 거부로 1990년대 들어와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공식적으로 핵 개발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많은 국가들이 이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서 핵 및 화생방 전력, 미사일 개발에 본격적으로 집중해왔다. 이는 무기 개발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고 이를 협상수단으로 활용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체제의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극심한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비용을 투자하며 핵무기 개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내외부로부터의 정치, 경제적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핵실험과 전략무기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이로 인해서 북한은 국제사회에 심각한 불안 요인을 야기하게 되었다. 특히 국제사회는 북한의 1, 2차 핵실험 등을 국제 비핵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실험을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또한 우리로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엄청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만약 전쟁이 일어날 경우 북한이 핵무기 공격을 감행한다면 회복이 불가능한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의 안보와 직결된 북한의 핵 위협에 우리는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핵의 평화적 이용은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지금 에너지원으로서 너무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군사적으로 이용될 때에는 너무도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국제사회에 있어 북한의 핵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 포기야말로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 가장 먼저 선제되어야 하는 조건이다.